노후의 한 재혼 때문에 73세 아버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저는 정혜우, 올해 72살입니다. 은퇴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하루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무료함으로 바뀌었죠.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모든 게 익숙해질 즈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죠. 뭔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합창단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음치인 제가 합창이라니 우스웠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동사무소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어머, 비 맞으시겠어요. 돌아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눈가에 주름이 있어도 참 밝은 인상이었죠. 저보다 키가 작아서 우산을 들어주느라 팔을 한껏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물러서려는데 이분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제 안경을 닦아주는 거예요. 물방울이 맺혀서 잘 안 보였거든요. 이제 보이시죠? 저도 합창단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그게 오미연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미연 씨는 68살이었죠. 수업 시간에 보니 미연 씨는 정말 활발했습니다. 선생님이 발성 연습을 시키면 가장 큰 소리로 따라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수강생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미연 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베이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소프라노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연 씨가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알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미연 씨의 밝은 미소를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연 씨는 미용실을 20년 넘게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몇 년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지만 지금도 동네 할머니들 머리는 집에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이젠 가끔 허전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길어서 말이죠. 저도 그래요. 딸이 있긴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하거든요. 결혼하고 바쁘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합창 수업은 주 2회였는데 매번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차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미연 씨는 장 보는 솜씨가 대단했어요. 어느 가게 물건이 싱싱한지 어느 집 반찬이 맛있는지 다 꿰고 있었거든요. 혜우 씨는 요리 좀 하세요? 간단한 것 정도는 합니다. 라면이나 계란 프라이 같은 거요. 어머,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집에 놀러 오세요. 그렇게 미연 씨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정말 손맛이 좋더군요.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혼자 먹던 밥과는 차원이 달랐죠.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주 와서 드세요. 혼자 해먹으면 맛없잖아요. 시간이 흘러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미연 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도 가까워졌어요. 젊었을 때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든 공원을 걸으면서 미연 씨가 말했어요. 혜우 씨, 저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혜우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요. 혼자일 때보다 행복하고요. 그때 저도 용기를 냈죠. 저도 그래요. 미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네,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연 씨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 마세요. 아이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1년 후 봄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딸 유정이와 손녀 현수, 미연 씨 딸 도연이 참석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미연 씨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따뜻했죠. 혼자 지낼 때는 느낄 수 없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돌은 생활 패턴에서 시작됐죠. 미연 씨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침실 커튼을 활짝 열고 이불을 털고 거실로 나가서 소파 쿠션을 다시 정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는 소리까지. 저는 그 소리들 때문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죠. 미연 씨, 좀 더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요. 어머, 죄송해요. 그런데 혜우 씨도 좀 일찍 일어나시는 게 어때요? 아침 공기가 참 좋거든요. 미연 씨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느긋하게 아침을 맞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깨우고 라디오를 틀어서 뉴스를 듣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었어요. 며칠 지나자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혜우 씨, 아침마다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요. 저는 설거지하는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볼륨을 줄일게요. 그리고 커피 내리고 나서 원두 찌꺼기 좀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개미가 꼬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TV 시청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에 뉴스를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듣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미연 씨는 드라마를 좋아했죠. 혜우 씨, 오늘은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뉴스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양보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맞춰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답답해졌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연 씨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미연 씨, 저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머,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매일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혜우 씨 뉴스는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또 제가 물러섰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목공 취미 때문이었어요. 저는 은퇴 후부터
작은 목공 작업을 해왔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작업대를 만들어 놓고 간단한 선반이나 소품함을 만드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주는 성취감이 좋았죠.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혜우 씨,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뭐가요? 이 나무 깎는 일 말이에요. 톱밥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베란다가 너무 어수선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공은 제게 마지막 남은 취미였거든요. 이거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요. 그냥 조금씩만 할게요. 그래도 집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저희가 같이 살잖아요. 좀 정리해 주세요. 미연 씨 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작업을 하면 톱밥이 날렸고 나무 냄새도 났죠. 하지만 제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공을 그만두라는 건 제 마지막 낙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알겠어요. 좀 더 깔끔하게 할게요. 하지만 미연 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혜우 씨, 정말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목공소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 미연 씨는 제 취미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작은 서랍장을 보고 손재주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혼자 살 때는 아무도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도 커피 찌꺼기를 조금 늦게 치워도 목공 작업을 밤늦게까지 해도 괜찮았어요. 자유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미연 씨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TV 채널 선택권,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점점 제 영역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어요. 미연 씨의 세심함이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숨막히는 통제처럼 다가왔죠. 나는 손님인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미연 씨는 분명 아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하고 싶었을 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목공 도구들을 창고에 넣어뒀어요. 미연 씨는 깔끔해졌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죠. 베란다에서 내 작업대가 사라진 자리를 보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무언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미연 씨 눈치를 보게 됐고 미연 씨는 제가 불만스러워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 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참고 지냈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생활 패턴의 차이로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내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저는 매달 25일이면 딸 유정이에게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유정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특히 현수 교육비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당연히 계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연 씨에게도 미리 말씀드렸고 그때는 당연히 그러셔야죠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혜우 씨,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미연 씨가 가계부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미연 씨는 정말 절약형 성격이었죠.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고 전기 콘센트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뽑아두셨어요. 그래요?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갔나요? 글쎄요. 혜우 씨가 유정이한테 보내는 그 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연 씨, 그건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유정이가 혼자서 현수 키우느라 힘들어해서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 미연 씨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유정이는 제 유일한 혈육이고 현수는 제 손녀였거든요. 조금 줄여서라도 계속 보내고 싶어요. 유정이가 정말 어려워해서요. 혜우 씨는 저보다 딸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연 씨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된 도리로서 저도 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연이한테 용돈 안 줍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연 씨 입장에서는 새 남편이 전 가족에게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유정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20만 원으로 줄여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연 씨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러 가게 됐는데 보석함에서 반지를 꺼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겠다는 거였어요. 미연 씨, 병원비 정도는 제가 낼게요. 굳이 반지까지. 아니에요. 제가 아픈 건데 혜우 씨한테 패 끼칠 수 없어요. 미연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 수 없이 보석함을 열어드렸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보석함 구석에 접혀진 서류가 하나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였습니다. 잔액이 28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미용실 폐업 관련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연 씨는 빚이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제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말이에요. 미연 씨가 약국에서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연 씨, 이거 뭐예요? 서류를 보여주니 미연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보석함 열어드리다가 우연히 봤어요. 이게 뭔가요? 2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미연 씨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용실 폐업할 때 어쩔 수 없이 카드로 처리한 게 있어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요? 결혼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요. 혜우 씨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유정이한테 30만 원 보내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정작 자신은 280만 원 빚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미연 씨, 저한테 유정이 용돈 줄이라고 하면서 본인 빚은 숨기셨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할 문제고 부부가 됐으면 이런 건 미리 얘기했어야죠. 저도 제 상황 다 말씀드렸잖아요. 미연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혜우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미연 씨는 계속 사과했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분노와 실망,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미연 씨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신뢰가 깨진 기분이었어요. 2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언제까지 갚으실 계획이었어요?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20만 원씩 갚으면 1년 정도면.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갚으셨어요? 아직 60만 원 정도요. 더 말이 안 됐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갚는다면서 3개월 동안 60만 원만 갚았다는 게요.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미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얼마나 남았어요? 미연 씨는 한참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는 32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매달 최소 금액만 갚고 있어서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자만 내고 있었던 셈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연 씨가 그렇게 절약을 강조했던 이유, 제가 유정이한테 주는 용돈을 문제 삼았던 이유가 모두 이해됐어요. 본인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거였죠. 미연 씨,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혜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숨겨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요. 신뢰라는 게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았어요.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였죠. 미연 씨는 분명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속인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주는 돈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본인 문제는 숨겼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연 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저도 뭔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신뢰에 금이 간 느낌이었죠. 이제 서로를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보석함 사건 이후 미연 씨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냈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추석이 다가왔죠.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혜우 씨, 도연이가 추석 때 올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 잘 부탁드려요. 도연 씨는 미연 씨의 외동딸로 35살이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간단히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죠. 추석 이틀 전 도연 씨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10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이었어요. 아이들은 활발했지만 도연 씨는 생각보다 차갑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 씨는 미연 씨만 안아주고 저에게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딱딱한 인사였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도연 씨가 부엌에서 미연 씨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 정혜우 씨는 뭐 도와주는 거 없어요? 응? 혜우 씨 말이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리 같은 거요. 남자도 이제 요리 정도는 해야죠.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는데 그 말이 들렸어요. 뭔가 제가 게으른 남편인 것처럼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점심 식사 때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연 씨가 자리 배치를 정하더군요. 어머니는 여기 앉으시고 아이들은 이쪽에, 정혜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어요. 마치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혜우 씨를 왜 거기에 앉히니? 가장 자리에 앉으셔야지. 미연 씨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장 편한 자리에 앉으시는 게 맞죠. 결국 저는 도연 씨가 정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적당히 대답할 뿐이었죠.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몇 살이라고 했죠? 10살, 7살이요. 학교는 재미있어 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미연 씨와는 끝없이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 딸 유정이와 손녀 현수가 왔어요. 추석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죠. 유정이는 미연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어머, 유정이구나. 현수도 왔네. 어서 들어와. 미연 씨는 반가워했지만 도연 씨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끼리도 어색했죠. 현수는 8살인데 도연 씨 아이들보다 어렸거든요. 현수야, 인사해. 이모라고 불러. 유정이가 현수에게 말했는데 도연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굳이 이모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언니, 오빠라고 하면 되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이 얼굴도 굳어졌어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수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연 씨가 주방에서 미연 씨와 대화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세요? 사람이 몇 명인데. 유정이네도 왔으니까 좀 푸짐하게 하려고.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아요? 돈도 돈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 딸과 손녀가 온다고 음식을 좀 더 준비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유정이도 그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 우리 일찍 갈까요?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천천히 있어라. 추석인데.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눈치 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더 노골적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연 씨가 자꾸 자신의 아이들만 챙기더군요. 민수야,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서윤아, 이것도 먹어봐. 반면 현수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현수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죠.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유정이가 현수에게 반찬을 떠주려고 하니까 도연 씨가 말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편식이 심해서 많이 못 먹어요. 특히 서윤이는 알레르기도 있고. 마치 현수가 너무 잘 먹는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유정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수야, 천천히 먹어.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 딸들 사이의 신경전이 점점 심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후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미연 씨가 과일을 깎아주시는데 도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혼자서 이 많은 일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마치 제가 미연 씨를 부려먹고 있다는 식이었어요. 아니야, 혜우 씨도 많이 도와주셔. 미연 씨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대부분 하시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집안일도 나눠서 하는데. 그 순간 참았던 화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추석날에 싸울 수는 없었죠. 유정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이만 가볼게요.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정이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현수도 영문을 모르면서도 엄마를 따라 일어났죠. 그래, 알겠다. 조심히 들어가. 유정이와 현수를 배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연 씨는 유정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미연 씨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정말 가족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도연 씨에게는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빼앗아간 이방인일 뿐이었죠. 추석 당일 아침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도연 씨는 어머니 미연 씨와 함께 차례 준비를 하면서도 제게는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거실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현수가 제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나무로 깎은 토끼란다. 우와,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현수는 눈을 반짝이며 토끼 인형을 만져봤어요. 순수한 아이의 반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죠. 그래, 현수도 하나 만들어줄까? 정말요? 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도연 씨가 부엌에서 나와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수야,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 괜찮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들뜨면 안 돼요. 도연 씨 말투에는 제가 현수와 친해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수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연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갈비찜, 송편, 나물들까지 정말 풍성했죠. 자, 다들 많이 드세요. 미연 씨가 밝게 말씀하시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와 유정이 사이의 신경전은 여전했죠. 와, 정말 맛있어요. 현수가 갈비찜을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아이다운 솔직한 반응이었죠. 많이 먹어, 현수야. 제가 현수에게 반찬을 더 떠주려는데 미연 씨가 말했어요. 현수가 참 잘 먹네요. 보기 좋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미연 씨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 맞죠? 현수의 맑은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수가 미연 씨를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그런 소리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싫으세요? 현수의 작은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죠. 싫다는 게 아니라 미연 씨가 말을 흐리는 사이 도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현수야, 어머니한테는 그냥 이모라고 하는 게 어때? 왜요? 할아버지 부인이시잖아요. 현수의 순진한 질문에 도연 씨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유정이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미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아직은 할머니라고 불리기가 좀 어색해서 그래. 하지만 이미 현수의 얼굴에는 상처를 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이는 거절당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현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현수야, 잘못한 게 아니야. 제가 현수를 달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흑, 흑. 현수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왜 자신이 거절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친근감을 표현한 것뿐인데 차갑게 대해지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죠. 유정이가 현수를 끌어안으며 달랬어요. 현수야,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유정이의 얼굴도 얼어 있었습니다. 제 딸의 표정에서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아빠. 유정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했어요.
마치 이게 아빠가 선택한 가족이냐는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죠. 미연 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현수야, 미안해. 이모가 잘못했어. 이모요? 할머니 아니에요? 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되물었어요. 아이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죠. 도연 씨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야. 그냥 이모라고 하면 돼. 그 말에 현수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현수를 달래자니 미연 씨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제 손녀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현수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제가 현수를 데리고 거실로 가려고 했는데 유정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빠, 우리 그냥 갈게요. 유정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유정아, 잠깐. 됐어요. 현수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유정이가 현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뭐 잘못했어요? 현수가 저에게 물어보는 목소리가 너무 애잔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야, 현수는 아무 잘못 없어. 할아버지가 미안해. 저는 현수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미연 씨가 뒤늦게 말했어요. 유정아, 오해하지 마. 나도 현수가 좋은데 그냥 아직 어색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유정이의 말은 차가웠어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유정이가 저에게 묻는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딸과 손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집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 기분이었죠. 나는 여기 있을게. 현수 잘 데려다줘. 제 대답에 유정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현수가 눈물을 훔치며 인사했어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도연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식사를 계속했고 미연 씨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 혈육인 딸과 손녀가 이 집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오히려 모든 걸 망쳐놓은 것 같았거든요. 현수와 유정이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도연 씨는 하루 더 머물다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갔고 미연 씨와 저는 서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미연 씨는 몇 번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현수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혜우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좀 당황해서.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사과했지만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현수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시장에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미연 씨와 함께 갔는데 그날은 혼자 나섰어요. 서로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상황에서 같이 다니기가 어색했거든요. 동네 전통시장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목소리가 익숙하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미연 씨가 다른 주민 몇 분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미연 씨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상대방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었는데 평소에 이 동네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었죠. 오미연 씨,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남편 얘기하면서. 맞아요. 우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다른 가게를 둘러보는 척했죠.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미연 씨가 변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남편이 집에서 맨날 빈둥거린다고, 목공질이나 하면서 집만 더럽힌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연 씨가 제 목공 취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아침마다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고, 자기는 6시에 일어나서 집안 정리하는데 남편은 늦게까지 잔다고도 했잖아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미연 씨가 우리 집 사정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았다는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순간적으로 해요? 남편 흉을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인가요? 다른 주민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미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차가웠거든요. 조심할 게 아니라 남편한테 사과해야죠. 우리도 정혜우 선생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쪽으로 피했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정혜우 선생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부인분이 다른 분들한테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 그럼 모르시는구나. 사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부인분이 선생님 흉을 꽤 보시던데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였죠. 어떤 말을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취미 활동만 하시면서 집만 어지럽힌다고. 그런 얘기들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죠. 정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왜 부인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가게 아저씨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도 몇 번 들었는데 부인분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물건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니 미연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혜우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시장에서 들었어요. 짧게 말했지만 미연 씨는 바로 알아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혜우 씨, 그건 제 목공 취미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라디오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서운함이 더 컸거든요. 혜우 씨, 오해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하셨다면서요? 미연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그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연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 흉을 보시는 거예요? 추석 때 일도 그렇고 도연이 얘기도 그렇고 저도 힘들었어요. 미연 씨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 화가 났어요. 추석일은 도연 씨와 미연 씨가 제 딸과 손녀에게 상처를 준 건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주는 남편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신 거군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이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연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는 아내라니.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연 씨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런 어색한 상황에서 합창단 발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발표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연 씨와 함께 무대에 서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고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죠. 혜우 씨, 오늘 발표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칠 동안 계속 사과하려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네, 가야죠. 약속이니까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동사무소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발표회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10명 정도 되는 합창단 회원들과 그 가족들로 강당이 북적거렸죠. 혜우 씨, 여기 계셨네요. 동기 회원인 김철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떨리시죠? 저는 벌써 심장이 뛰네요. 네, 저도 그래요. 사실 떨리는 건 발표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연 씨와 함께 있는 게 더 불편했거든요. 드레싱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미연 씨는 다른 소프라노 회원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베이스 팀과 어울렸죠.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게 된 거였어요. 정혜우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베이스 팀 리더인 박수호 씨가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베이스가 탄탄해야 전체가 살아나니까요.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미연 씨가 신경 쓰였어요. 혹시 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드레싱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죠. 아, 정말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회원이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 말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또 제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고집만 세고 연습도 제대로 안 해요. 집에서 연습해보자고 해도 귀찮아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집에서도 나름대로 연습했거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혼자 불러보기도 했고요. 어머, 그러면 오늘 발표회 괜찮을까요? 글쎄요. 걱정이에요. 틀릴까봐. 미연 씨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발표회를 망칠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남자분들이 대체로 그러시더라고요. 연습을 대충대충 하시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다른 회원들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연습을 대충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였죠. 그래도 베이스 파트는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베이스가 틀리면 전체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합창단의 짐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박수호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혜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죠. 무대 시작 30분 전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미연 씨가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각자 위치로 이동했어요. 무대 옆에서 대기하면서 관객석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회원들 가족은 물론 동네 주민들도 많이 왔더군요. 다음 순서는 성인 합창단의 고향의 봄입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였죠.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석을 다시 봤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분들도 있었고 평소에 인사하던 이웃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걱정됐죠.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전체가 함께 노래를 시작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평소 연습한 대로 노래했거든요. 하지만 2절로 넘어가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제 목소리가 다른 베이스 파트와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 박수호 씨가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 건너 산동네 꽃밭에서 고음 부분에서 완전히 틀렸어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음을 냈거든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 씨가 저를 돌아보는 게 보였는데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역시 연습을 제대로 안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났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회원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모두 저 때문에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혜우 씨, 괜찮으세요? 박수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소프라노 팀 몇 분이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어요. 동사무소 옆 음식점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자리에 앉는데 미연 씨가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역시 걱정한 대로 됐네요. 뭐가요? 우리 남편이요. 연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오늘 실수가 많았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베이스 파트가 좀 이상했구나. 남자분들이 대체로 연습을 대충 하시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더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혜우 씨,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옆자리 회원이 위로해줬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제 아내 때문에 말이에요. 미연 씨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었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합창단 발표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연 씨와 저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죠. 식사도 따로 하고 TV도 따로 봅니다. 마치 세입자처럼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옳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이어져요.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 2시, 3시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날이 많아졌죠.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옆에서 미연 씨가 잠들어 있는데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군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사람이 옆에 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거든요. 결혼하기 전 5년 동안 혼자 살았을 때는 외로워도 그냥 외로움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이런 외로움이 더 잔인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미연 씨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가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둘 다 불행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며칠 전 딸 유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추석 이후 처음이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아빠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유정이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웠죠. 아니야, 별일 없어. 아빠, 현수가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해요. 가끔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8살 아이가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현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시죠? 유정이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결혼을 고집한다고 해서 누가 행복해질까요? 저도 불행하고 미연 씨도 불행하고 심지어 제 딸과 손녀까지 상처받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연 씨가 응할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인 문제들을 모두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정말로 이 결혼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거든요. 현수를 울린 일, 동네에서 제 흉을 본 일, 합창단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 이런 것들이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될까요? 세 번째는 이별이에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혼자 사는 거죠. 72살 나이에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괴로운 동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살면 최소한 제 딸과 손녀와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현수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테고요.
목공 취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라디오도 마음껏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되면 외로울 거예요.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72살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어젯밤에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 4시였죠. 미연 씨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가만히 미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연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도 달랐죠. 그런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보다는 서로를 바꾸려고만 했어요. 결혼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봤어야 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요? 요즘은 거울을 보면 늙어 보이는 제 모습에 놀라곤 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주름이 더 생긴 것 같고 표정도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남은 인생을 다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험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미연 씨와 한번 정말 솔직한 대화를 해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을 털어놓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둘 다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72살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상담을 받아서라도 결혼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아니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시겠어요? 혼자의 외로움과 둘이 함께하는 불행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제게 지혜를 나눠주세요.